자, 이제 법인세 이제 총살 파트를 보시는데, 법인세는 일단 뭐 세무사 시험은 10문제, 회계사 시험은 이제 14문제가 나오는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다. 회계사 시험은 정말 중요한 파트고요. 세무사 시험은 이제 회계사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출제 가능성, 출제 문제 수가 적기 때문에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법인세가 좀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정리를 잘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누구나 법인세는 다 힘들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는 좀 어려운 파트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총설은 앞으로 배우실 거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 개념을 배우는 거야.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다. 그걸 배우는 건데, 일단은 이제 법인세와 관련시켜서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냐. 자, 저희가 이제 소득세 자체가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소득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법인 소득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개인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소득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개인 소득세는 이제 개인, 자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개인 소득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요 법인 소득세에서 소득이라는 단어를 생략해요. 이 단어를 생략하고 이제 법인이 얻은 소득에서 과세하는 것을 법인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개인이라는 단어를 생략한 거야. 개인이라는 단어를 생략해서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다. 자, 따라서 이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뭐냐면 소득이에요. 번 돈. 그거를 이제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법인세라고 보시면 되고, 납세의무자는 누구냐면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데 나중에 배우시는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소득의 과세 대상은 맞지만 납세의무자가 누구냐면 개인. 이 개인을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자연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연인 납세의무자가 돼요. 법인하고 자연인은 다른 거예요.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인격을 부여받으면 그걸 자연이라고 불러요. 즉 출생을 통해서 인격을 부여받으면 그걸 자연이라고 부르고, 법인은 뭐냐면 법률에 따라서 인격을 부여받으면 그걸 법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격은 두 개밖에 없어요. 법인하고 자연인밖에 없는데, 법인이 얻은 소득에서 과세하는 것을 법인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다. 저희 지금까지 이제 부가세를 배우셨는데, 부가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더해진 가치, 창출한 가치인 부가치에서 과세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법인세와 소득세는 둘 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법인세를 좀 먼저 나갈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과세 대상이 소득이야. 소득이고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되는데, 요걸 좀 먼저 설명드릴 거야. 과세 대상 소득이 도대체 뭐냐. 자, 법인세는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각 사업연도 소득.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청산소득이 있고, 자, 세 번째가 토지 등 양도소득. 네 번째가 미완료 소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지 소득을 과세하는 거야. 그래서 총 각 사업도 소득이 있고, 청산소득이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 소득이라서 4가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걸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시험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95% 이상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 요걸 중심으로 출제하라는 거고요. 드물게 청산소득이나 토지 양도소득이나 미완료 소득이 아주 드물게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간을 어디에 할애할 거냐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하는데 거기에 할애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각 사업연도 소득이 뭐냐면 이 사업연도가 회계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회계기간마다 번 돈이 있겠죠. 그거를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불러요. 자, 법인이 이제 태어났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회계기간이 이제 경과가 될 때, 자, 이제 1기, 2기, 3기. 자, 그래가지고 이제 100기라고 하는 회계기간이 경과가 되었을 때 매 회계기간마다 번 돈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 회계기간마다 번 돈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어차피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재무제표가 작성이 돼요. 재무상태표도 작성이 될 거고 손익계산서도 작성이 될 테니까 번 돈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확인되니까 그 확인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기간과세 제도로 불러요. 기간을 끊어가지고 과세한다고 해서 기간과세 제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냥 회계 기간마다 번 돈, 그 돈을 각 사람들 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무슨 소득이 있냐면 청산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청산소득은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 발생한 돈이야. 자, 얘가 보니까 1기부터 태어나가지고 한 100기가 되었을 때 사망하게 되었다는 게 법인이 사라지게 되었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사라졌다. 100기쯤 되었을 때 망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 망할 때, 사라질 때 그때도 소득이 발생해요. 그래서 죽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뭐라 부르냐면 청산소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청산소득은 이제 참고 목적으로 배우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거의 수업 목적화에는 필요가 없어요. 어떤 개념인지만 좀 봐볼게요. 자, 보니까 이 기업이 이제 청산, 사라지게 되었다.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죄송한데 아마 필기노트에 빠져 있을 거야. 있나요? 청산소득이 없죠. 그 공간이 하나 있을 거고요. 첫 페이지에 거기 원래 필기노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삭제가 됐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보니까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그 첫 페이지에 여기는 좀 빠져 있다. 자, 청산소득을 보시면은 이제 재무상태표가 있었을 때, 자, 자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 있겠죠. 근데 청산소득은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보니까 한 20년 전에 취득한 토지가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다가 청산이 이루어질 때 그 토지의 가치 상승분이 실현이 돼요. 청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산가치 상승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면 이 자산가치 상승분이 청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 자산가치 상승분을 과세하겠다. 실현된 부분을. 이게 청산소득이야. 이 노란색 부분을 과세하겠다는 게니까 이게 청산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가치 상승분이 실현이 돼요. 청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자, 그럼 이제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어렵지 않아요. 자, 자산이 이만큼이 되죠. 지금 보시면 자산이 이만큼이 되었을 때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뭘 날려버리면 되냐면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없애버리게 된다면 이 노란색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청산소득 금액을 자, 제일 먼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빼주면 되냐면 자기자본이라는 것을 빼주게 된다면 그럼 자산가치 상승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부분이 청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청산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상법을 안 배우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이제 상법 규정에 보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 법인이 이제 청산이 진행되면 제일 먼저 청산인이 하는 일, 이 청산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산과 부채를 먼저 확인해요. 보니까 자산이 100이었고 자, 부채가 50이더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상법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를 제일 먼저 보호해줘야 돼요. 채권자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먼저 변제를 해야 돼요. 자산 가지고 부채를 전부 다 변제해 주는 거야. 채권자들을 보호해줄 목적으로 부채 변제 먼저 사용을 한다. 자, 그래도 남는 돈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잔여 재산가액이라고 불러요. 자,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변제하고 얼마가 나왔냐면 50이라는 금액이 남게 되는 거야. 이게 잔여재산가액이 되는데 이걸 이제 주주에게 분배하고 얘 인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이 법인에. 근데 주주가 보니까 갑하고 을이 있었고 갑이란 자의 지분이 60%, 을이란 자의 지분이 40%였다면 50 중 30이 얘한테 분배되고요. 얘한테는 20이 분배가 되고 이 법인격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걸 이제 청산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따라서 자,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변제하고 남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잔여재산가액이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잔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그래서 청산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잔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을 청산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는 사실 중요치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죽을 때 죽기 전에 뭐가 되냐면 자산가치 상승분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청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산가치 상승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 돈도 과세하겠다. 죽을 때 발생한 돈까지 과세하겠다. 그게 이제 청산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있을 때 기간을 나눠 가지고 과세하는 게 각 사람들 소득이고
죽을 때 과세하는 개념이 청산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토지 등 양도소득도 있고 미완료소득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아있을 때 과세되는 게 가급상도 소득, 마지막 죽을 때 과세되는 게 청산소득이 된다. 자, 근데 법인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율 구조가 4단계 초과 누진세 구조라고 해서 4단계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 자체를 보니까 과표가 자 2억 원 이하까지는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냐면 9% 세율을 적용해요. 2억 이하까지는. 자, 그 다음에 2억 초과 200억 이하까지는 19%. 자, 그 다음에 이제 200억 초과 3천억 이하까지는 21%. 3천을 초과하게 된다면 몇 퍼센트를 적용하냐면 24%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자, 시험은 두 가지밖에 출제가 안 돼요. 9%하고 19%. 이 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따라서 이제 2억 이하까지는 몇 프로? 9%. 2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러면 19%가 된다.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 자, 보니까 자, 1개 번 돈이 3억이라는 돈이 있더라. 100단위 생략할게요. 100단위 생략하고 이게 3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억이라는 돈이 있었을 때, 자, 이거에 대해서 과세할 때 과세 표준이 3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2억까지는 일단 9%가 적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쌓아가는 거야. 자, 처음에 이제 쌓아갔을 때 2억까지는 몇 프로? 9%를 적용하고 2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3억 중에서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냐면 19%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3,7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를 적용하겠다. 이거 4단계 초과 누진세라고 부르고 있고, 세율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2억 원까지는 몇 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냐면 9%. 2억을 이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9%. 그다음 20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1%. 그 다음에 3천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가 되는데, 시험은 저희가 나올 때 10억 또는 뭐 200억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요. 동그라미를 다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억 초과분을 출제할 수 없는 거야. 동그라미 엄청 붙여야 돼요. 그렇게 불가능하고요. 항상 시험은 보통 10억이 안 되는 경우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 200을 초과하지 않아요. 법인세 문제는. 그래서 두 가지 세율만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2억까지는 9%,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단계 초과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이 뭐냐? 자, 보니까 3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3기가 있었는데, 자,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을 보니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의 돈을 벌었냐면 한 2억 정도의 돈을 벌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근데 이 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얘기야. 자, 해당 과세 기간에 보니까 자, 얘가 이제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았다든가, 또는 별장을 보유하다가 팔았다든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다가 팔았다든가, 자, 또는 조합원 이주권을 보유하다가 팔았다든가,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팔았다면 이거는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봐요. 자, 보시면 법인은 개인하고 달라요. 개인은 주택이 필요하지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가 그 주택을 팔았다면 이거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야. 법인은 별장이 필요가 없어요. 개인과 달리 별장이 필요가 없고, 사업용 토지는 당연히 필요해요.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겠지만 비사업용 토지였다면 사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보겠다. 자, 조합원 이주권,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제 조합원 이주권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낡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거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아파트를 지어요. 조합원들에게 나중에 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걸 조합원 이주권이라고 부르고, 분양권도 저희 이제 분양을 받았다, 뭐 청약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게 된다면 그게 분양권이야. 근데 이 법인이 이제 조합원 이주권이나 분양권을 중간에 취득을 한 거야. 취득을 했다, 그걸 팔았다면 그것도 역시 투기 목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자, 법인은 조합원 이주권하고 분양권이 필요가 없어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권리도 취득할 필요가 없는데, 이 권리를 취득했다가 그걸 팔았다면 뭘로 보겠다? 투기 세력을 보겠다. 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화랑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법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된다면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제재를 가하겠다는 개념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주택이나 별장 등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어떻게 했냐면 토지 등 양도소득이 1억이 발생했다. 그럼 이것도 번 돈이니까 일단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이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3억이 되는 거야. 3억이 된다면 자, 2억까지는 9%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 세율이 적용돼요. 자, 그러면 요 1억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냐면 19%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3,700이라고 하는 세금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법인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할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세를 하겠다. 제재 목적으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서 세부담을 올리겠다는 게.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 100이라는 돈이 있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10% 또는 20% 또는 만약에 등기까지 안 했다. 미등기 자산이었다면 이건 완전히 투기 세력을 봐야 돼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40% 세율을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자, 토지 등 양도소득이 3기에 1억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어쨌든 3기에 번 돈이니까 각 사업도 소득금액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고 또다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1억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봐서 한 번 더 과세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1억이 19%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여기서 10% 세율이 적용되면 1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 세율이 적용된 효과가 생기냐면 29%의 세율이 적용된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19%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만약에 40% 세율이 적용됐다면 그러면 59% 거의 6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되는 거야. 따라서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야. 법인이 투기를 하게 된다면 그 투기를 통해서 얻은 소득 그걸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거는 이중으로 과세하는 방식 한 번 더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서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게요.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이중으로 과세하겠다는 게요.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 번 더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요. 어떻게 하겠다? 이중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미완료 소득은 정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특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실제 1차 때는 거의 나올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세무사 시험은 나올 수가 없고 회계사 시험도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 목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총설이어서. 자, 미완료 소득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박근혜 정권 때 신설이 된 제도예요. 원래 없다가 처음으로 이제 신설된 게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신설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게, 근로자 등이 있었다. 자, 근데 이제 법인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번 돈, 기업 소득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자, 이 돈이 이제 100이라는 돈이 있더라. 우리나라는 옛날에 통계를 내보니까 외국 법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내국 법인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등은 사내 유보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번 돈을 가계 등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거야. 법인 내부에 쌓아두는 비율이 너무 높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어떤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박근혜 정권 때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 번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해라? 가계로 흘려보내라. 임금을 증가시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번 돈이 많았다면 임금을 증가시켜라. 그래서 급여 등을 올려가지고 임금을 증가시켜로 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라. 자, 가계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가계의 소득이 올라가겠죠. 급여 등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지갑이 두툼해지는 거예요. 가계의 소득이 올라가게 된다. 그럼 지갑이 두툼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그게 소비로 이어지게 될 거야.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야. 지갑이 두툼해진 만큼 물건을 많이 사게 된다.
그럼 소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판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니까 다시 기업의 소득이 증가되는 거야. 그럼 다시 급여를 올리면, 가게를 흘려보내면 또 많은 소비가 일어날 것이고, 그럼 가게의 소득이 증가가 다시 기업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 경기가 잘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라? 가계로 돈을 흘려보내라. 근데 이 가계로 돈을 흘려보낼 때 임금을 증가시켜도 되고요. 자, 또는 투자를 해도 돼요. 그것도 인정을 해줘요. 투자를 해도 되고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야. 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돈을 써도 돼요. 그걸 쌍생협력 지출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돈을 흘려보내도 돼요. 가계로 돈을 흘려보내도 되고 투자를 해도 되고 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인정을 해주겠다. 자, 따라서 자, 기업이 본 돈이 보니까 100이란 돈이 존재하더라. 자, 이렇게 기업의 소득이 100이란 돈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자, 얼마를 흘려보내야 되냐면 70%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100이란 금액의 70%를 곱한 70이란 돈을 어쨌든 가계 등으로 흘려보내라. 근데 보니까 이 기업이 자,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이 얼마가 있었냐면 20이란 금액이 있더라. 그 다음에 투자란 금액을 보니까 투자한 금액은 10이 있었다는 얘기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쌍생협력 지출금이 보니까 얼마가 있었냐면 10이란 금액이 있더라. 그럼 얘는 번 돈 중에서 40%만 가계로 흘려보낸 거야. 분명히 70%를 흘려보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40% 흘려보냈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은 소득, 이걸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미환류 소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환류가 되지 않았다는 게 가계 등으로 흘려가지 않았다. 미환류 소득이라고 부르게 되고, 얼마가 되냐면 30이 되겠죠. 70에서 70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40만 흘려보냈으니까 보내지 않은 소득이 얼마? 30. 자, 그 30에 대해서 어떻게 할게? 20% 세율에 의해서 한 번 더 과세하겠다. 자, 기업 소득이니까 이 100이란 금액은 당연히 어디에 포함됐냐면 각사함도 소득 금액에 포함되어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가 된 거야. 9% 또는 19% 세율 등에 의해서 과세가 되었는데 20% 세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 번 더 과세하겠다. 역시 마찬가지 어떤 개념이냐면 추가로 법인세를 한 번 더 과세하겠다는 거야. 가계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해서 두 번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돈 번 돈이 있으면 어디로 흘려보내야 된다? 가계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거를 미완료 소득이라고 부르게 돼.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나중에 사실 2차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소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은 매 회계기간마다 번 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죽을 때 번 돈. 그 다음 얘는 제재 목적이야.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국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 번 더 과세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자, 번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라. 보내지 않았다면 국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한 번 더 과세하는 소득이 있는데 그게 토지전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요. 15절에서 신고납부 절차는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치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자, 보니까 이제 회계기간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 사업연도가 이제 회계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0일까지가 하나의 회계기간이었다면 얘를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11월 30일이 되겠죠. 자,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냐면 3개월 이내는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25년 3월 31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것이다. 자,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이렇게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납부해요. 보통 이제 사업연도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1차 때는 거의 100% 요게 출제가 돼요.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인 경우 회계기간이. 그래서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가 되냐면 다음 연도 3월 31일이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만 한번 봐볼게요. 앞으로 배워나가실 거고요. 그냥 큰 틀에서 한번 보시면, 자, 법인세 이제 의의가 나와 있는데 밑줄은 안 씌워도 돼요. 그냥 제가 어디를 설명하는지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이제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있겠죠. 그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데 총 4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각사함도 소득이 있고, 그다음 이제 시험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청산소득, 토지전 양도소득, 미완료 소득이 있다. 근데 각사함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매 회계마다 번 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업활동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의미하는데 세율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율은 두 가지만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2억 이하까지는 9%,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고,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사업년도 종료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따라서 통상적으로 그냥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다. 자, 청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을 때 번 돈, 그 개념이고, 세율은 똑같아요. 또 9억 이하까지는 9%, 2억 이하까지는 9%, 2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19%가 되고, 얘는 이제 죽은 날이 언제냐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이 되면 이게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죽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역시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을 경우에도 죽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는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라. 자, 토지 등 양도소득은 이제 투기 세력이었을 때 국가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필요,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투기 세력을 보는 것이고요. 별장도 마찬가지고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도하게 되었다면 부동산 투기 세력을 보고 국가 제재를 가하겠다. 세율을 암기하실 필요 없는데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면은 원래는 다 10%였어요. 비사업용 토지 10%, 주택 별장 10%였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바꿔요. 이 문재인 정권 때 자고 일어나면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활성화된 게 뭐냐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법인을 통한 조세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주택이나 별장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 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10%였는데 개정을 하게 돼요. 20%로 바꿨다고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원래는 조합원 이주권하고 분양권이 없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들어오게 된 거야. 이것도 자꾸 투기 세력이 악용을 하다 보니까 얘도 주택과 똑같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20% 세율을 적용하겠다. 자,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팔았다면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40% 세율을 적용하는데 몰라도 돼요. 조합원 이주권하고 분양권 40%가 없죠. 왜 그러냐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야. 등기를 할 수 없어요. 부동산만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제 등기소 가서 조합원 이주권하고 분양권 등기해달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등기 안 해줘요. 등기 사항이 없어요.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미등기 자산이라는 게 없는 거야. 등기가 가능한데 등기를 안 했을 때를 미등기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다는 뜻이니까 이 부동산은 미등기 자산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미등기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40%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고, 자, 미완료 소득은 이제 번 돈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든 임금을 증가시키든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은 소득을 미완료 소득이라고 부르고 있고, 세율은 그냥 일률적으로 20% 세율을 적용을 하게 돼 있다. 얘는 자, 따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들 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요 금액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신고서에 가산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더해가지고 함께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이 어차피 포함이 되는 금액이니까 각 사람들 소득 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서 신고서에서 금액을 같이 합치는 거야. 합쳐가지고 함께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납부 절차는 없어요. 그냥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할 때 거기에 가산해서 함께 신고 납부라는 것을 하게 돼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주에 나와 있는 얘기는 설명드릴 건데 참고 목적으로 여기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참고사항이야. 여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소득세 때문에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저희가 이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때 학설이 현재 두 가지가 있다. 소득 원천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학설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소득세 이해하실 때 특히 필요하다. 자, 어쨌든 이제 소득 원천설은 뭐냐면 뒤에서부터 나오시면 돼요.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겠다. 그걸 소득 원천설에 불러요. 뒤에서부터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게 돼 있다. 자, 보니까 자, 갑이라는 아이가 이만큼의 소득이 발생했다. 조문해 봤더니 조문에는 A라는 소득, B라는 소득,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소득에 대해서 열거돼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소득 원천설은 뭐냐면 열거된 소득. 근데 그 열거된 소득이 뭐냐면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이야.
그래서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하겠냐면 이거는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늘 발생한 소득이면 그걸 과세하겠다. 그런데 자, 조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소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에 A, B, C는 써져 있는데 그 외에 소득이 있더라. 이건 이제 조문에 써져 있지 않은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이 뭐냐면 이시 우발적 소득이야.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어쩌다 한번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이시 우발적 소득은 어떻게 할게? 그거는 과세하지 않을게. 그게 소득 원천서야. 따라서 일정한 원천이 뭐냐면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늘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겠지만 이시 우발적 소득이었다면 일정 원천을 보지 않는 거야.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 소득 원천서를 취하고 있는 게 나중에 배우시는 소득세법이야. 자, 또는 시험에서 전혀 중요치 않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요구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소득세법이 나중에 배울 거지만 소득 원천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해요. 이시 우발적 소득은 과세하지 않게 돼 있다. 자, 보니까 자, 근로소득이 있었다. 즉 급여가 있었다면 1월 달에도 급여를 받고 2월에도 급여를 받고 3월에도 급여를 받는 거야. 늘 발생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갑이란 아이가 보니까 명예를 훼손당했다. 자,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갔다는 얘기야. 명예를 훼손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을 받아갔다. 그럼 나중에 배우실 텐데 소득세에서 이걸 과세하냐? 자, 명예를 늘 훼손당하고 있다. 그럼 죽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은 살아가다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소득세법은 이렇게 어쩌다 한번 발생한 소득이면 그거를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소득 원천서를 불러요.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과세를 하겠지만 살아가다가 어쩌다 한번 발생한 소득이면 그걸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득 원천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늘 발생한 소득이니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조문에 열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열거된 소득은 과세를 하는 것인데 어쩌다 한번 발생한 소득은 일일이 예측을 할 수 없죠. 그런 소득이 발생을 할지 일일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미열거 소득이야. 조문에 열거가 되지 아니한 소득이 되는 것이고 결국 소득세법은 어떻게 되냐면 열거되어 있으면 과세를 해요. 조문에 써져 있는 소득이면 과세를 하게 돼 있고 조문에 그 소득이 써져 있지 않으면 그건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신 소득세법은 암기 과목이요. 열거된 소득을 다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열거주의라고 불러요.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한다고 해서 열거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자, 근데 법인세법 그 중에서 이제 영리법인 시험에 이제 95% 이상은 영리법인 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그냥 법인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소득세법, 얘는 법인세법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세를 따라가요. 순자산 증가세는 뭐냐면 순자산이 증가가 되면 다 과세하겠다. 순자산이 늘어나기만 했다면 다 과세하겠다. 즉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전부 다 과세하겠다는 게 순자산 증가설이야. 자, 봤더니 이제 A라는 소득도 있고 B라는 소득도 있고 C라는 소득도 존재하더라.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소득은 이제 보니까 조문에 열거되어 있었다는 얘기야. 이 세 가지 소득이 갖고 있는 특징 역시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다? 당연히 과세하겠다. 근데 보니까 조문에 없었다는 얘기야. 그 소득이. 미열거 소득이 존재하더라. 이 미열거 소득이 결국 어떤 소득이 발생할지를 일일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 우발적 소득이 되는 거야. 그럼 일시 우발적 소득이 있었다면 이것도 과세할 것이냐? 이것도 과세하겠다. 이게 순자산 증가세야. 소득의 원천은 구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되었던 아니면 일시 우발적 소득이 되었던 소득이 생겼다는 얘기는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순자산이 증가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순자산만 증가되면 어떻게 하겠다? 전부 다 과세하겠다. 따라서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조문에 열거가 돼 있어요. 이 열거된 소득은 뭐냐면 여기는 예의적 규정이야. 예를 들어서 몇 개 설명한 거야. 이런 것을 과세하겠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 이것만 과세하겠다. 그게 아니야. 따라서 미열거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과세가 돼요. 조문에 없는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순자산만 증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걸 포괄주의라고 불러요. 몇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지 조문에 없어도 포괄적으로
다 과세하겠다는 게 순자산만 증가가 되면 전부 다 과세하겠다. 이제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취하고 있다. 유일하게 한번 1차 때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소득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근간으로 두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 틀린 말이에요. 서로 바꿔서 낸 거고요.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 법인세법이 순자산 증가설을 취하고 있다. 자,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자, 중요한 건 아닌데 경상적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는 거, 그걸 소득 원천설. 그래서 뒤에서부터 나오시면 돼요.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 따라서 이시우발적 소득은 어떻게 할게? 과세하지 않을게. 그래서 얘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미열거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데 요건 하나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현재 소득세법이 소득 원천설을 취하고 있다. 자, 반면에 순자산 증가설은 앞에서부터 나가는 거야. 순자산이 증가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다? 다 과세하겠다. 이게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보시면 된다. 따라서 얘는 이시우발적 소득도 어떻게 할게? 그것도 과세할게. 따라서 열거된 소득은 어디까지나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하게 돼 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영리법인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법인세법이라고 기억하세요.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그 다음에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취하고 있다. 마찬가지인데 그 부가세 나갈 때처럼 법인세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노란색,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면 연두 색깔을 좀 칠할게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노란색은 출제가 되긴 하는데 어쩌다 한번, 연두색은 거의 잘 나오지 않는, 그러다 이제 한 번 정도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연두색으로 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나머지를 나갈게요.